와이어 커터가 밤의 정적을 가르며 찰칵거렸다. 두꺼운 전화선이 외딴 몬테나 오두막을 향해 늘어져 있다가 힘없이 숲 바닥에 떨어졌다. 몇 초 뒤 전봇대의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고 끝없는 광야 한가운데 외롭게 깜빡이던 2층 창문의 불빛이 순식간에 꺼졌다. 마커스 레이저 켈러머는 음울한 만족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보는 산 위의 눈처럼 깨끗했다. 유명한 생물학자 부부가 작년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뒤 남겨진 큰 집. 할아버지는 일주일 전에 덴버로 치료를 받으러 떠났다. 내부에는 정보원에 따르면 보험금과 집안의 유품이 들어있는 금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완벽한 일, 조용하고 빠르며 이익도 확실했다. 하지만 마커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미 두 쌍의 눈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 눈은 녹은 금처럼 이글거렸고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경고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사냥꾼처럼 인내심 있게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이들은 대체 무엇에 발을 들여놓은 것일까? 이 밤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도시와 함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년 전 에마 하트웰의 세계는 단 한 번의 무전으로 산산조각 났다. 비터루트 산맥에서 경비행기 추락, 생존자 없음. 몬텐에서 가장 존경받던 야생동물 생물학자 제임스 박사와 세라 박사 부부가 연구 탐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그들의 새스나기는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났다. 15살이던 에마는 부모님뿐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잃었다. 에마의 할아버지 세뮤얼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목장주로 다정한 눈빛과 관절염으로 굳은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의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왔다. 18개월 동안 둘은 함께 조용한 삶을 쌓아갔다. 에마는 수의대 진학을 꿈꾸며 온라인으로 공부했고 세뮤얼은 저녁마다 커피를 마시며 옛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6개월 전 할아버지의 약해진 심장은 그를 덴버의 장기 치료로 떠나게 만들었고 에마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다. 거의 혼자였다. 3년 전 에마가 14살이던 해였다. 그녀는 글레이셔 크릭 근처의 강철 덫에 걸려 신음하던 작은 새끼를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동물보호소에 연락했겠지만 모든 생명의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생물학자 부모 밑에서 자란 에마는 다친 새끼를 조심스레 안아 집으로 데려왔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스러워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새끼는 85% 회색 늑대, 15% 점원 shepherd였다. 하지만 에마의 고집과 새끼의 온순한 성격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에마는 그를 섀도우라 불렀다. 이제 완전히 자란 섀도우는 어깨 높이만 거의 1미터에 달했고 짙은 검은 털은 한밤의 물처럼 빛났다. 얼음처럼 푸른 눈동자는 때때로 인간과도 같은 지성이 깃들어 있었다. 섀도우는 한 번도 에마나 그녀의 가족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시더폴스 마을 사람들은 숲에 위험한 동물이 산다고 늘 수군거렸다. 셰리프 데이비스는 3번이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와 엠에게 민원이 들어왔다며 경고했다. 등산객들은 거대한 늑대가 자신들을 따라다녔다고 신고했다. 패터슨 부인의 닭들이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지만 에마는 곧장 보상금을 지불하고 더 튼튼한 울타리를 세웠다. 에마,
민원 한 번만 더 들어오면 데이비스는 바로 지난주 주름진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땐 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주 야생동물관리국에서 마취총을 들고 올 거고, 그땐 구조가 아니라 사살이 될 거야. 에마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야생동물이란 게 상품 아니면 위협으로만 여겨지는 세상에서 섀도우 같은 존재가 설 자리는 없었다. 문명에는 너무 야생적이고 야생에는 인간과 너무 가까운 존재. 그는 관료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웃들을 두렵게 만드는 경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엠에게 섀도우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 그날 밤 가을 바람이 오두막의 낡은 판자를 흔들고 소나무 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를 내는 가운데 에마는 책상에 앉아 온라인 생물학 과제를 하고 있었다. 섀도우는 침대 옆 가장 좋아하는 러그 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워 있다가 가끔씩 커다란 머리를 들어 에마를 바라보았다. 그 푸르고 날카로운 눈동자는 세상 모든 충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둘 다 알지 못했다. 3명의 절박한 남자들이 어둠 속을 뚫고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구와 무기를 들고 있었고 오두막 안에는 아무 힘없는 10대 소녀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리려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에마는 아래층에서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를 듣고 몸이 굳었다. 연필은 미적분 숙제 위에서 멈췄다. 그 소리는 익숙한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무언가를 부수는 의도적인 소리였다. 오랜 산속 생활로 단련된 에마의 귀는 즉시 그 소리를 분석했다. 창틀, 아마도 부엌, 분명히 고의적인 침입. 에마는 당황하지 않았다. 야생동물 연구자 부모 밑에서 자란 덕분에 공포에 휩쓸리는 것이 어떤 맹수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대신 조용히 교과서를 덮고 의자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맨발이 낡은 나무 바닥을 소리 없이 스쳤다. 섀도우는 즉시 머리를 들고 귀를 쫑긋 쓰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바닥 틈새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조심스럽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적어도 2명, 어쩌면 3명. 에마의 머릿속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길 잃은 등산객이 창문을 깨고 들어올 리 없다. 야생동물관리원이라면 먼저 자신을 알렸을 것이다. 이들은 침입자였고 이 외진 곳에 이 시간에 찾아온 이들의 의도가 좋을 리 없었다. 에마의 첫 번째 본능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집 전화는 이미 20분 전부터 불통이었다. 매일 밤 할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걸려다 그 사실을 알아차렸던 참이었다. 평소처럼 산 깊숙한 곳에서는 휴대전화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이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지금, 에마는 정말로 혼자였다.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 15마일이나 떨어진 곳. 섀도우는 조용히 러그에서 일어나 온몸의 긴장감을 감은 채 경계 태세를 취했다.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공기를 맞더니 가슴 깊은 곳에서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다. 평소 장난치며 씨름할 때 내던 소리가 아니라 원초적이고 위험한 소리였다. 에마는 그의 목덜미에 손을 얹었다. 단단한 몸을 타고 흐르는 팽팽한 긴장이 손끝에 전해졌다. 쉿. 그녀가 속삭였지만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샤에도우는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영리한 녀석이었다. 은밀하게 움직이는 법도 숨 쉬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발소리가 들렸다. 거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집안을 훑었다. 에마는 살금살금 침실 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귀를 기울였다.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야. 집도 크고 외딴 데다가 노인은 병원에 있고 여자애들만 남았지. 목소리는 거칠고 나이든 남자의 것이었고 경험에서 우러난 무게가 느껴졌다. 금고는 어디 있어? 마커스? 좀 더 젊고 성급하며 거친 목소리가 이어졌다. 찾게 될 거야. 이런 연구자들은 항상 어딘가에 돈을 숨겨두거든. 보험금이든 연구비든 침착하게 제대로만 하면 돼. 에마의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이들은 그녀에 대해 할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사실, 부모님이 연구자였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우연한 침입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고 이 외딴 집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침입한 것이었다. 발소리가 이제 거실을 가로질렀다. 손전등 불빛이 부모님의 연구 사진으로 가득한 벽을 이리저리 비췄다. 그 사진들엔 그리즐리 곰, 퓨마, 그리고 늑대들이 있었다. 늑대. 에마는 만약 이 남자들이 섀도우를 발견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깨닫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들은 섀도우를 위협이니 없애야 할 존재로 아니면 잡아팔 수 있는 값진 사냥감으로 볼 것이다. 어느 쪽도 용납할 수 없었다. 섀도우는 에마의 다리에 몸을 바짝 붙였다. 온몸이 억눌린 에너지로 진동했고 얼음처럼 푸른 눈은 침실 문에 레이저처럼 고정되어 있었다. 에마는 그가 언제라도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행동에 나선다는 건 곧 폭력을 의미했다. 폭력이 벌어지면 경찰이 오고 조사가 시작되고 왜 10대 소녀가 위험한 야생동물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지 끝없는 질문이 쏟아질 것이다. 발소리가 계단 아래에 다다랐다. 위층도 확인해. 금고가 있다면 침실이나 서재에 있을 거야. 마커스의 목소리가 이제는 또렷하게 들렸다. M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0초 남짓. 머릿속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떠올렸지만 하나같이 끔찍했다. 옷장에 숨는다? 그들은 모든 방을 샅샅이 뒤질 것이다. 창문으로 도망친다? 2층에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게 뻔했고 무엇보다 섀도우를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싸운다? 17살 소녀가 여러 명의 성인 남자들과 맞서야 했다. 하지만 첫 번째 발소리가 아래쪽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순간 애많은 침입자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이점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겁에 질린 무력한 10대 소녀를 만날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120파운드에 달하는 최상위 포식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를 터였다. 그 포식자는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막을 존재였다. 섀도우는 문 앞으로 다가가 거대한 몸으로 출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았다. 등털이 곤두서며 억눌린 힘이 느껴지는 실루엣이 어둠 속에 드리워졌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아래 그는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산을 지배해온 늑대의 후손, 본래의 모습 그대로였다. 에마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결심을 굳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 남자들과 맞서기로 평화롭게 떠나달라고 설득해 볼 생각이었다. 섀도우의 비밀은 가능한 한 오래 지킬 생각이었지만 만약 그들이 위협을 가하거나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그녀와 섀도우의 유대가 어디까지인지를 직접 확인하게 될 터였다. 발소리는 계속해서
그녀의 방을 향해 다가왔고 거친 속삭임과 함께 금속성의 딸깍거림이 들렸다. 듣기만 해도 무기가 준비되는 소리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다. 침실 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벌컥 열렸다. 복도의 어둠을 등진 두 남자가 문틈의 실루엣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폭력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절제된 움직임이 느껴졌다. 두 번째는 더 젊고 체격이 다부졌으며 잔뜩 움츠린 어깨에서 불안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두 사람 모두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불빛이 에마의 방을 훑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비추자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섀도우는 에마의 침대 옆에 완전히 움직임 없이 서 있었다. 거대한 몸집이 빛을 받아 마치 어둠 속의 거대한 조각상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들의 손전등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들은 눈앞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개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야생동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침착하며 무시하기엔 너무나 압도적인 존재였다. 세상에, 젊은 남자가 속삭였다. 그의 손이 즉시 허리춤으로 향했다. 마커스, 저거 늑대야. 진짜 늑대라고. 마커스, 나이가 더 많은 남자가 팔을 뻗어 동료의 움직임을 막았다. 그의 시선은 섀도우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포식자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중한 눈빛이었다. 진정해, 제이크. 우리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알기 전엔 아무도 움직이지 마. 에마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고 불빛 앞으로 나섰다.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설령 연기일지라도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긴 제 집이에요. 그녀는 생각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가주세요. 제이크가 비웃듯 웃었다. 그 웃음엔 전혀 유쾌함이 없었다. 곧 나갈 거야, 아가씨. 네가 엄마 아빠가 돈을 어디 숨겼는지만 보여주면 말이지. 그 전에 저 괴물부터 목줄에 매. 그가 말하자 섀도우는 괴물이 아니에요. 에마가 말을 끊으며 한 걸음 더 섀도우 쪽으로 다가섰다. 늑대개는 에마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지만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온몸에 근육이 언제든 튀어오를 듯 긴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섀도우는 목줄이 필요 없다. 내 곁에 있는 건 그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 마커스는 이 광경을 그리고 아무런 명령도 없이 그녀를 따르는 거대한 동물을 바라보며 놀람에서 계산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둘 사이가 참 흥미롭군.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정말 흥미로워. 제이크 총 집어넣어. 우리 젊은 친구가 아주 협조적일 것 같아. 천만에요. 에마가 즉각 받아쳤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의 끔찍한 논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에마의 안전을 인질로 잡고 있었고 에마는 섀도우의 행동을 억제하고 있었다. 언제든 폭력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호 파괴의 위태로운 균형이었다. 섀도우 역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걸 느끼는 듯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낮고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으르렁거림까지는 아니었지만 억눌린 힘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그의 얼음빛 푸른 눈이 마커스를 강렬하게 응시하자 마커스는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다. 마커스가 다시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다. 네가 우리를 이 집 구석구석 안내할 거야. 우리가 찾는 걸 찾을 때까지. 네 친구는 얌전히 조용히 있어야 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 중 한 명에게 덤빈다면
제이크가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총알 3발을 박아버릴 거다. 그 위협은 엠에게 실제로 맞은 듯한 충격을 안겼다. 제이크가 진심이라는 걸 그녀는 알았다. 그의 눈에 깃든 두려움 섞인 공격성과 손이 무기 근처를 맴도는 모습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에마는 이 남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섀도우는 단순히 그녀만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그녀 역시 섀도우를 지키고 있었다. 금고 같은 건 없어요. 에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거짓말을 내뱉었다. 우리 부모님은 연구자였지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돈 우리 집엔 없어요. 제이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우리가 받은 정보는 다르거든. 거액의 보험금, 연구비, 가족 재산. 우리랑 장난치지 마, 꼬마야. 에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누군가가 이 남자들에게 그녀의 가족과 상황, 심지어 할아버지의 부재까지 상세하게 알려준 것이 분명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표적을 정한 개인적인 범죄였다. 하지만 누가 대체 왜 그녀를 해치려고 무장 강도까지 보낸 걸까? 좋아요. 에마가 마지못해 협조하는 척하며 말했다. 집을 보여줄게요. 하지만 섀도우는 저랑 같이 다녀야 해요. 만약 제가 그를 두고 가려고 하면 3초 안에 저 문을 박차고 들어올 거예요. 마커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둘 중 하나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들은 긴장감이 감도는 차에 집안을 돌기 시작했다. 에마는 삐걱거리는 마룻바닥과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스며 앞장섰다. 에마의 뒤를 마커스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전등이 거칠고 강한 빛을 만들어내며 그 빛 밖의 모든 것이 더욱 어둡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했다. 제이크는 맨 뒤에서 따라오며 그의 불안한 숨소리가 정적 속에 또렷이 들렸다. 에마 옆에는 섀도우가 유연하게 발걸음을 맞추며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마치 어둠이 흐르는 듯한 모습으로 뒤에 있는 남자들과 앞에 있는 탈출구 사이를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다. 에마는 그 안에 응축된 에너지, 언제든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는 포식자의 인내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먼저 거실을 뒤졌다. 마커스는 제이크에게 액자 뒤와 장식장 안을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에마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섀도우가 다리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느꼈다. 익숙했던 공간이 이들의 침입으로 인해 더럽혀진 듯 했다.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연구 자료와 가족 사진들이 낯선 이들의 거친 손길 아래에서 갑자기 연약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여긴 아무것도 없어. 제이크가 불필요하게 힘을 주어 야생동물 잡지 더미를 발로 차며 중얼거렸다. 계속 찾아. 마커스가 명령했다. 하지만 에마는 그의 표정에 의심이 스며드는 것을 알아챘다. 집은 아늑했지만 정보원이 약속했던 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모든 것이 실용적이면서도 잘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사치보다 지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집이었다. 그들은 곧 부모님의 침실로 그리고 할아버지의 서재로 이동했다. 에마는 이들이 수십 년간 쌓인 연구 자료와 개인 편지, 가족의 추억을 마구 뒤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가족의 유산을 더럽히고 부모님의 평생 업적을 허황된 보물의 은신처쯤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섀도우는 완벽하게 통제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에마는
그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에 대한 충성심은 절대적이었지만 이 남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본능적으로 경고하고 있었다. 이 균형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에마는 알았다. 마침내 제이크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어딨어? 그가 으르렁거리며 에마의 팔을 움켜잡았다. 시간 끌지 말고 진짜 숨겨둔 곳을 보여줘. 그의 손가락이 에마의 팔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섀도우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천둥처럼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제이크는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였다간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눈빛과 마주쳤다. 제이크의 손이 마치 뜨거운 쇳덩이를 만진 듯 에마의 팔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섀도우는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여 아무도 그 순간을 보지 못했다. 한순간 전까지만 해도 에마 곁에 조용히 서 있었던 그가 다음 순간에는 에마와 제이크 사이에 거대한 몸을 세우고 치명적인 위협을 내뿜고 있었다. 단 한순간에 동반동물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완전히 변모한 모습은 소름 끼칠 만큼 두려웠다. 진정해. 마커스가 신중하게 목소리를 낮췄다. 모두 침착해. 하지만 제이크는 이미 침착함을 잃고 있었다. 섀도우의 으르렁거림은 그의 뇌 속 깊은 곳, 인간이 먹잇감이던 시절, 이런 존재들이 어둠을 지배하던 시절의 원초적 기억을 자극했다. 제이크의 손이 본능적으로 총을 향해 움직였다. 안 돼. 에마가 날카롭게 말했다. 제이크가 아니라 섀도우에게 한 말이었다. 늑대개는 에마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지만 눈길은 여전히 위협에서 떼지 않았다. 그럴 가치 없어. 그 말이 공기 중에 도전처럼 맴돌았다. 마커스는 에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평범한 십다에 같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강인함을 알아본 것이다. 이 아이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이도 체격도 아닌 힘과 지성이 지배하는 야생의 법칙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힌 사람이었다. 있잖아. 마커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른 방법을 써보자. 에마, 맞지? 내 이름. 이 집에 대해 네 부모님 일에 대해 얘기해 줄래? 우리가 뭘 찾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 에마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냈다. 마커스의 눈빛 속에서 계산과 사냥꾼 같은 인내심이 읽혔다. 그 모습이 섀도우를 떠올리게 해 불편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폭력 이상의 위험함을 지니고 있었다. 영리하고 경험이 많으며 외딴 집에 침입할 정도로 절박했다. 그런 조합은 어떤 야생 동물보다도 예측 불가능했다. 우리 부모님은 야생 동물 행동을 연구하셨어요. 에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히 최상위 포식자를 기존 생태계에 다시 정착시키는 연구를 하셨죠. 늑대, 곰, 퓨마가 인간의 영역 침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15년 동안 기록하셨어요. 그런 연구로 돈을 많이 벌었겠네? 마커스가 물었다. 에마는 어깨를 으쓱였다. 보조금, 정부 지원, 가끔은 민간 보전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이 연구소를 유지하고 현장 조사를 할 정도는 됐죠. 하지만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연구 계속할 만큼, 우리 가족이 불편하지 않게 살 만큼이었어요. 제이크가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이 사람은 여기서 큰 돈이 있다고 했어. 보험금, 유산, 뭐 그런 거 다 있다고. 네 사람이 틀렸거나 에마가 말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거겠죠. 마커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빌리체는 나한테 거짓말 안 해. 숨 쉬고 싶으면 말이지. 에마에게 그 이름은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머릿속에 새겨두었다. 빌리 첸이라는 사람이 이 남자들을 이곳으로 오게 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만약 오늘 밤 살아남는다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터였다. 주변 좀 봐요. 에마가 손짓하며 말했다. 소박하지만 아늑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가 백만장자 집처럼 보여요. 우리 부모님은 15년 된 픽업 트럭을 타고 옷은 칼리스펠 아울렛에서 샀어요.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건 아마 아빠 현미경일걸요. 섀도우는 조금 긴장을 풀었지만 여전히 두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에마는 그와의 유대감 속에서 섀도우의 준비 태세를 느낄 수 있었다. 초능력이나 신비한 연결이 아니라 오랜 신뢰 끝에 포식자와 무리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소통이었다. 그는 에마의 판단을 따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폭력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커스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 어둠을 내다보았다. 외딴 곳 수마일 내 이웃도 없고 전화선도 끊겼으며 전기도 나가 있었다. 지금 네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해하고 있겠지? 제가 이해하는 건 당신들이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서 미성년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마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들이 찾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도요. 제이크가 씁쓸하게 웃었다. 내 목숨이 저 동물이 진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달려 있는데도 꽤 당당하네. 섀도우가 진정할 필요는 없어요. 에마가 조용히 말했다. 그저 똑똑하게 행동하면 돼요. 그리고 섀도우는 정말 아주 똑똑하죠. 에마의 말을 뒷받침하듯 섀도우는 의도적으로 움직여 두 남자를 모두 시야에 두면서도 에마를 자기 뒤에 두는 자리에 섰다. 단순한 동물적 본능을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 마커스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한데 얼마나 키웠지? 3년 됐어요. 에마가 사실대로 답했다. 아기 때 다친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간호해서 살렸어요. 당국도 그 동물에 대해 알고 있나? 에마는 잠시 망설였다. 이 질문은 위험했다. 늑대계 혼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몬텐에서는 허가만 있으면 합법이에요.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다. 허가 절차는 복잡했고 섀도우의 늑대 비율은 대부분의 지역 규정보다 높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정도였다. 마커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런 동물이라면 돈을 많이 주고 사려는 사람도 있을 거야. 수집가, 개인 동물원, 연구시설 같은 데선 내 부모님이 남긴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도 있지. 위협은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에마는 속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이 남자들은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었다. 상황에 따라 가치 있는 건 뭐든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섀도우가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일 터였다. 섀도우는 갇혀서는 못 살아요. 에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동물은 한 사람, 한 가족하고만 유대가 생겨요. 환경에서 떼어놓거나 저랑 떨어지면 스트레스로 죽거나 아니면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마커스가 동의했다. 아니면 제대로 훈련만 시키면 될 수도 있고. 그의 무심한 잔인함이 담긴 목소리에 에마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늑대나 늑대개가 개인 수집객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좁은 곳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 접촉만 하다가 결국 고립과 지루함에 미쳐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섀도우가 그런 운명을 겪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에마가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말했다. 그냥 나가면 돼요. 지금 당장 돌아서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경찰도 부르지 않고 당신들 길로 가고 우리도 우리 길로 가는 거죠. 제이크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 우리가 나가자마자 네가 경찰을 안 부를 거라고 믿으라고? 무슨 전화로? 에마가 죽어버린 유선 전화를 가리켰다. 그리고 내 휴대폰도 여기선 신호가 안 잡혀.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을 때쯤이면 너희는 이미 한참 멀리 도망갔겠지. 마커스가 다시 에마를 주시했다. 에마는 그가 여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밀어붙였다. 봐. 넌 여기서 부잣집에서 쉽게 돈을 뜯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겠지. 그런데 네 앞에 있는 건 위험한 동물을 데리고 있는 빈털터리 10대뿐이야. 이쯤에서 손해보고 그만두는 게 어때? 방역도 못할 만만한 타깃은 널린 게 많잖아. 얘 말이 맞긴 해. 제이크가 마지못해 인정하듯 말했다. 이 일 점점 손해만 커지는데. 하지만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다. 빈손으로 갈 순 없어. 빌리 첸이 이런 엉터리 정보를 줘서 나한테 진 빚이 크긴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 우린 돈이 필요해서 여기 온 거고 돈 없이 나갈 생각 없어. 그는 다시 에마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이 집에 숨겨진 모든 곳을 다 보여주는 거지. 헐거운 마룻바닥, 가짜 벽장, 내 부모가 비상금이나 귀중품을 숨겨뒀을 만한 곳 전부.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외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전부 은행에만 넣어두지 않아. 항상 가까이에 뭔가를 챙겨두는 법이지. 에마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아버지 서재 책장 뒤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 금고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서류와 비상금, 그리고 어머니의 보석 몇 점이 들어있던 안전한 장소였다. 이 남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걸 발견한다면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양이었다. 계속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마커스는 그런 속임수에 오래 속을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엔 섀도우를 직접 위협할 테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아요. 에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바로 떠나는 거예요. 나도 섀도우도 다치게 하지 말고. 마커스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그건 네가 뭘 보여주느냐에 달렸겠지. 그들은 다시 수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에마가 마지못해 부모님이 실제로 귀중품을 숨겨두었던 몇 군데를 가리켰다. 온수기 뒤에 숨겨진 커피캔에는 비상금 300달러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서랍장 안 작은 상자는 값비싼 건 아니지만 대대로 내려오던 가족의 추억이 담긴 소박한 보석들이 있었다. 제이크는 실망스러운 발견이 이어질 때마다 점점 더 짜증을 냈다. 이건 푼돈이잖아. 진짜 돈은 어디 있어? 진짜 돈 같은 건 없어. 에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있는 게 전부야. 이 집에 가치 있는 건 다 보여줬어. 하지만 에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그들이 반드시 찾아낼 마지막 장소가 하나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책과 연구자료만 있는 게 아니었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숨겨진 비밀 칸이 있었다. 출생증명서, 보험증권, 부모님의 유언장, 그리고 비상시에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쓰라고 남겨둔 현금 5,000달러가 들어 있었다.
$5,000는 이 남자들이 기대했던 거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헛걸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은 됐다. 그리고 그 돈은 에마가 가진 전 재산이기도 했다. 섀도우는 다시 시작된 수색 내내 에마 곁을 지켰다. 두 남자와 각 방의 출구를 번갈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에마는 섀도우의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둘 다 위험해진다는 걸 섀도우도 알고 있었지만 무턱대고 맞서 싸우는 건 더 나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아는 듯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제대로 수색하지 않은 방, 아버지의 서재에 가까워질수록 에마는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무거운 현실이 짓눌려 오는 걸 느꼈다. 이 남자들이 비밀 칸과 그 안의 것들을 찾아내면 그들이 원하는 건 다 갖게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녀를 다치지 않게 두고 떠날까? 떠난 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 위험을 감수할까? 에마는 이 만남이 결국 두 가지 결말 중 하나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점점 더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이 남자들이 그녀를 살려둬서 나중에 신원을 밝힐 위험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오늘 밤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게 만들거나 서재 문이 앞에 활짝 열려 있었다. 에마는 이제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이 자신과 섀도우의 생사를 가를 거라는 걸 알았다. 서재는 다른 방들과는 달랐다. 뭔가 더 무겁고 부모님의 오랜 지적 열정이 스며든 공간이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새벽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고 그 안에는 연구 논문, 필드 가이드, 야생동물 행동에 관한 학술 서적들이 가득했다. 아버지의 책상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마지막 비행을 떠나기 전까지 검토하던 서류들이 아직도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에마는 아버지의 파이프 담배와 어머니의 자스민 차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공간에 들어서며 목이 콱 막혔다. 마커스는 전문가처럼 방을 훑었다. 손전등 빛을 구석구석 비추며 벽 구조까지 꼼꼼히 살폈다. 제이크는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책을 하나씩 뽑아 흔들며 뭐라도 떨어지길 기대했지만 허탕이 거듭될수록 짜증만 더해졌다. 조심해요. 에마가 날카롭게 말했다. 제이크가 어머니의 초판, 필드 가이드 중 하나를 거칠게 다루는 걸 보고서였다. 그 책들이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값나가는 거예요. 그래? 제이크가 비웃듯 말했다. 그런 책 제대로 된 수집가한테 팔면 얼마나 받겠어? 피터슨 가이드는 $800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저 포트폴리오에 있는 오타본 판화는 몇천 달러는 할 거고요. 마커스가 흥미를 보이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새 그림이 몇천 달러나 한다고? 에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협상할 여지를 조금 얻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오타본의 오리지널 판화는 정말 값진 물건이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이 판화들을 모으셨고 언젠가는 스미스소니언에 기증할 만큼 모으는 것이 꿈이었다. 제이크는 이미 가죽 포트폴리오를 뒤적이고 있었고 거친 손길에 애마는 속이 조마조마했다. 이 오래된 그림들 애들 책에서나 볼 법한데? 제이크가 말했다. 1840년대에 만들어진 수채 채색 석판화예요. 에마가 설명했다. 그는 값비싼 푸른 외가리 판화를 모서리만 잡고 들고 있었다. 당신이 손자국을 묻히기 전까지는 상태가 아주 좋아서 저 그림 하나만도 $1,500는 받을 수 있었어요. 마커스는 점점 더 흥미를 보이며 판화들을 살폈다.
제이크와 달리 그는 가치라는 게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아는 듯했다. 휴대하기 쉽고 값나가고 추적도 어렵다. 현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군. 이건 제 어머니의 유산이기도 해요. 에마가 조용히 말했다. 평생을 모으신 거예요. 제 대학 등록금이 될 예정이었죠. 될 예정이었다는 말이군. 마커스가 무심하게 받아쳤다. 그는 다시 방 구조를 살피며 책장 뒤 벽면을 손으로 더듬었다. 섀도는 출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고 유일한 출구를 막으면서도 두 남자를 모두 주시하고 있었다. 수색이 길어질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에마는 그의 어깨가 굳게 긴장된 채 귀가 끊임없이 소리를 쫓는 모습을 보며 불안이 커지는 걸 느꼈다. 마커스는 부모님이 가장 아끼던 책들이 꽂힌 책장 앞에서 멈췄다. 알도 러폴드, 레이첼 갓은 제인 구달의 초판본이 줄지어 있었다. 그의 송그치한 구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고 에마는 아버지가 영원히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을 그가 발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거 봐, 이거. 마커스가 중얼거리며 평범해 보이는 몰딩에 힘을 주었다. 여기 뭔가 있군. 숨겨진 패널이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신발 상자만한 크기의 공간이 드러났고 손전등 불빛 아래로 가지런히 쌓인 서류 뭉치, 작은 나무 상자,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현금 다발이 보였다. 제이크가 환호성을 질렀다. 역시 연구자들도 돈을 어딘가에 숨겨놨을 줄 알았지. 에마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마커스가 칸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먼저 나온 것은 각종 서류들, 보험증서,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유언장, 그리고 이 집의 등기권 리증. 그 다음은 나무 상자였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약혼 반지,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 그리고 몇 점의 가족 보석이 들어 있었다. 값비싼 건 아니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것들이었다. 마지막으로 현금, 오전사 팸팸 40달러가 500달러씩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 꼼꼼히 모아둔 에마의 유일한 안전망이었다. 이제야 제대로 나오네. 제이크가 돈을 집으려 손을 뻗었다. 마커스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아직이야. 우리 어린 친구가 또 뭘 숨기고 있을지 볼까. 그는 에마를 향해 돌아서며 차갑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돈 없다고 했잖아. 나는 재산이 없다고 했어요. 에마가 정정했다. 저건 5,000달러예요. 네 정보원이 약속한 수백만 달러와는 거리가 멀죠. 5,000달러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 마커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또 뭘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지는군. 그는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이 공식 문서, 머리글과 법률 용어, 위를 천천히 훑었다. 에마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걸 지켜봤다. 만족감이 혼란으로 바뀌었다. 생명보험 증서네. 그가 중얼거렸다. 지급 가능한 거고. 그는 에마를 올려다 보았다. 수익자 지급금은 어디 있지? 이 보험은 20만 달러짜리야. 에마의 속이 조여들었다. 그는 마커스가 서류를 이해하지 못하길 바랐지만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다. 보험금은 신탁에 들어갔어요. 에마가 마지못해 설명했다. 제가 21살이 될 때까지는 쓸 수 없고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대학 등록금, 의료비, 집 관리비 같은 거요. 신탁을 누가 관리하지? 할아버지요. 그리고 할아버지 다음엔 미줄레 있는 가족 변호사가 맡아요. 마커스는 서류를 옆에 내려놓고 나무 보석함을 열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반지 몇 개, 진주 목걸이 한 줄, 그리고 에마의 증조 할머니가 남긴 빈티지 브로치들. 앤티크 보석이군. 그가 혼잣말하듯 말했다. 알맞은 사람만 만나면 값이 좀 나가겠어. 이건 가족 유품이에요. 에마가 마침내 흔들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할머니의 약혼 반지, 엄마의 진주 목걸이에요? 이걸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마커스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네가 지금 협상할 위치에 있다는 걸 잊은 모양인데. 에마의 감정이 요동치는 걸 느낀 섀도우가 다가와 커다란 몸을 그녀의 다리에 바짝 붙이며 위로와 지지를 전했다. 그 따뜻한 접촉에 에마는 조금 진정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제이크의 시선이 쏠렸다. 있잖아. 제이크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괴물이 위협이 아니라는 척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 저놈이 덤비기 전에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건드리면 후회하게 될 거야. 에마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이크가 비웃었다. 네가 날 맡겠다고? 네가 뭔데, 꼬마야? 군대라도 데려올 거야? 군대까지 필요 없어. 마커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는 에마와 섀도우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다. 에마, 저 동물은 대체 어떤 훈련을 받은 거지? 내가 보기엔 그냥 애완동물은 아닌 것 같은데. 에마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질문이 함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대답을 해도 섀도우가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면 더 위험해 보일 테고, 반대로 특별한 능력을 갖췄다고 하면 마커스가 섀도우를 더욱 탐낼 수도 있었다. 강하게 나오네? 마커스가 어깨를 으쓱였다. 좋아. 하지만 내 생각을 말해볼게. 네 부모님은 단순히 늑대를 연구한 게 아니야. 아마 불법적으로, 그리고 분명 위험하게 직접 늑대를 키웠던 거지. 그리고 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무기를 가지고 여기서 살아온 거고. 그는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보석함을 닫았다. 제이크, 저 인화물들 챙겨. 조심해서 다뤄. 정말 네 말대로 값어치가 있다면 우리 물건 망치고 싶진 않으니까. 넌 내 유산 전부를 훔쳐가는 거야. 에마가 필사적인 감정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그 돈은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살아남으라고 남겨주신 거야. 저 보석들은 내 가족과 연결된 마지막 기억이야.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 우리한테 거짓말하기 전에. 마커스가 대답했다. 게다가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각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때로는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네 부모도 그걸 배웠잖아.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말이야.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무심한 잔인함이 에마의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녀의 의지를 꺾고 복종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하는 심리적 고문이었다. 에마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위험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섀도우도 그 감정을 감지했다. 그의 으르렁거림이 다시, 이번엔 더 깊고 낮게 바닥을 울렸다. 얼음처럼 푸른 눈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마커스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리고 이 악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에마는 마커스의 얼굴에 진짜 두려움이 스치는 걸 보았다. 거기서 멈춰. 마커스가 손을 총 쪽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그를 진정시키라고. 아무한테도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에마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섀도우가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냥 방 안의 감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늑대는 스트레스나 공격적인 분위기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라고 마커스가 말했다. 저 동물이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제이크가 바로 처리할 거야. 그러면 네 미래에 대해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 에마는 그 말에 담긴 암시적 위협을 이해했다. 섀도우가 없다면 그녀는 이 두 남자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질 것이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그녀를 다루고 원하는 걸 모두 빼앗고 심지어 살려둘지 죽일지조차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에마는 마커스가 모르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섀도우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둘 사이의 유대는 훈련이나 복종을 넘어선 것이었다. 절대적인 신뢰와 서로에 대한 의존으로 다져진 새해 동안의 무리의 충성이었다. 이 남자들이 섀도우를 다치게 한다면 에마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비록 17살의 체력도 약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들에게 생존법을 배웠다. 바로 이 야생과 그곳을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들에게서. 팽팽한 대치가 마치 팽팽히 당긴 철사처럼 이어졌다. 네 존재가 지배와 복종, 포식자와 먹잇감의 춤에 얽혀 있었다. 밖에서는 몬테나의 바람이 소나무 숲을 휘몰아치며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폭풍의 기운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바람 소리에 거의 묻힐 듯 희미하게 산길을 힘겹게 오르는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다가오는 엔진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팽팽한 침묵을 갈랐다. 서재 안에 네 사람 모두가 얼어붙은 듯 멈춰 섰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맞춰 고개를 돌렸다. 에마의 심장은 간절한 희망에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도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마커스의 반응은 그 희망이 싹트기도 전에 짓밟아 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사르이를 머금은 어둠이 드리웠고 에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총구를 그녀의 관자놀이에 들이댔다. 누구야? 그가 에마의 귀에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가 여기 혼자인 걸 누가 알아? 몰라요. 에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차가운 총구가 피부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일찍 돌아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비슨 보안관이 복지 점검하러 온 걸 수도 있어요. 제이크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며 으르렁거렸다. 누군가한테 연락했군. 어떻게든 경고를 보낸 거야. 무슨 전화로요? 에마가 목을 조르는 팔에 눌려 힘겹게 쏘아붙였다. 네가 집 전화선 다 끊었잖아. 여기 위에는 휴대폰 신호도 안 터지고. 마커스가 에마를 붙잡는 순간 섀도우는 완전히 경계태세로 돌입했다. 그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깊은 울림으로 변했고 입술을 걷어 올려 뼈도 으깰 듯한 이빨을 드러냈다. 강인한 몸의 모든 근육이 공격을 위해 팽팽히 조여졌지만 오랜 훈련과 에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를 억누르고 있었다. 당장 멈추라고 해. 마커스가 총을 더 세게 에마의 머리에 밀어붙이며 소리쳤다. 지금 안 하면 내 뇌를 이 벽에 흩뿌려 버릴 거야. 섀도우, 멈춰. 에마가 간신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거의 목이 졸린 듯 끊어졌다. 늑대개는 여전히 으르렁거렸지만 자리를 지켰다. 그의 모든 신경은 무리의 리더를 위협하는 남자에게 쏠려 있었다. 밖의 차량은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바람 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엔진 소리가 들렸다. 제이크는 다시 커튼을 들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오래된 픽업 트럭이야. 그가 보고했다. 운전자는 안 보이는데 분명 이쪽으로 오고 있어. 누구든 될 수 있지. 마커스가 중얼거리며 머릿속으로 온갖 가능성을 떠올렸다. 소음 듣고 이웃이 온 걸 수도 있고 배달 기사일 수도 있지. 젠장, 길 잃은 관광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일 수도 있잖아. 제이크가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진짜로 경찰을 불렀으면 어떡해? 이 모든 게 함정이면? 마커스의 절박함이 커질수록 에마를 붙잡은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절박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그리고 인질극에서 어리석은 선택은 대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녀는 마커스가 공포에 휩싸여 방가쇠를 당기기 전에 이 상황을 진정시켜야 했다. 봐요. 에마는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황에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도움을 부를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죠.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나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트럭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오두막에 가까워지면서 속도가 줄었다. 서재 창문 너머로 전조등이 마당을 훑으며 에마의 부모님이 손수 만든 야외 가구와 매일 아침 박새와 동고새가 찾아오는 새 모이대를 비췄다. 멈췄어. 제이크가 두려움에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커스의 숨소리는 에마의 귀에 닿을 만큼 얕고 빨라졌다. 그의 손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땀이 에마의 어깨에 닿았고 아드레날린과 절박함이 뒤섞인 날카로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점점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마커스 같은 남자가 통제력을 잃으면 그 끝에는 반드시 폭력이 따랐다. 밖에서 트럭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자갈 깔린 진입로를 밟는 발소리가 느릿하고 무겁게 다가왔다. 그리고 밤 공기를 가르며 익숙하고도 세월이 묻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마, 있니? 괜찮은지 보려고 왔어. 전기가 나가서 말이야. 에마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 목소리는 월트 패터슨, 그녀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에마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월트는 73세 관절염 환자였고 지금 이 상황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 내 친구냐? 마커스가 속삭였다. 그 말투에는 이제 월트의 목숨도 에마의 목숨과 똑같이 위태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냥 이웃이에요. 에마가 숨을 내쉬듯 말했다. 가끔 저를 챙겨주는 노인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한테 위협이 될 사람 아니에요. 이제 모두가 위협이야. 마커스가 어둡게 말했다. 월트의 발소리가 현관을 가로질렀다. 그들은 그가 문을 열어보려다 잠겨 있는 걸 확인하고 점점 더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에마, 네 트럭은 있는데 집이 깜깜하네. 다친 거 아니지? 셰리프 데이비드슨한테 연락할까? 제이크가 미친 듯한 눈빛으로 마커스를 바라봤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저 노인이 경찰 부르면 닥치고 생각 좀 하게 해. 마커스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월트의 노크 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고 그는 현관을 돌아다니며 다른 출입구를 찾거나 창문을 살피는 듯 했다. 바로 그때 섀도가 결심을 내렸다. 거대한 늑대개는 방 안의 긴장과 사람들의 몸짓을 맹수의 지능으로 읽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리의 역학을 대부분의 인간이 정치라는 걸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뭔가 바뀌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의 무리의 리더가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섀도는 거의 들리지도 않는 숨소리 하나만 남기고 방을 가로질러 몸을 날렸다. 그는 마커스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몸싸움에 휘말려 에마가 다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최상위 포식자다운 냉정한 계산으로 그는 창문 가까이에 서서 총을 들고 있지만 에마를 바로 겨누고 있지는 않던 제이크를 목표로 삼았다. 근육과 뼈로 이루어진 120파운드의 거대한 몸이 제이크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제이크는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에 밀려 책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책들이 쏟아져 내리며 제이크의 비명소리가 밤을 가르는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총은 손에서 튕겨나가 나무 바닥을 굴러 에마 아버지의 책상 밑으로 사라졌다. 공격은 고작 3초 남짓이었지만 그 3초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마커스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며 에마의 머리를 겨누고 있던 총구가 잠깐 다른 곳을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에마는 몸을 옆으로 던져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섀도, 멈춰. 에마는 마커스의 손길을 피하며 소리쳤다. 늑대개는 그녀의 명령에 즉각 반응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훈련 덕분에 섀도는 곧바로 제이크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제이크는 쓰러진 책더미에 기댄 채 왼팔이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섀도의 발톱이 파고든 가슴과 어깨에서는 깊은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마커스는 총을 에마와 섀도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두르며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이 망할 년아, 네가 저 괴물을 명령만 하면 공격하게 훈련시킨 거지. 아니야. 에마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섀도는 날 지킨 거야. 네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잖아. 밖에서 월트의 목소리가 걱정해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에마, 비명소리가 들렸어. 지금 바로 보안관한테 전화할 거야. 얇은 오두막 벽 너머로 월트가 휴대폰을 더듬는 소리가 들렸다. 에마는 마커스도 그 소리를 들었으리라는 걸 알았다. 마커스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가 가셨고 그의 눈동자는 피를 흘리는 제이크, 으르렁거리는 샤에도, 그리고 현관에 비친 월트의 실루엣을 오가며 흔들렸다. 이거 완전히 망했어. 제이크가 바닥에 주저앉은 차에 신음했다. 피가 셔츠를 적시고 부러진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마커스, 우리 지금 당장 가야 해. 진짜로. 하지만 마커스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샤에도의 공격에 뭔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듯 했다. 마지막 남은 이성이나 자제심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진 것이다. 에마는 그걸 그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남자. 모든 걸 잃고 이제는 잃을 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남자의 눈빛이었다. 마커스는 총을 들어 올렸고 에마는 그가 자신과 섀도 그리고 아마 월트까지 죽일 생각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실패한 강도를 덮으려 3명을 죽이려는 것이다. 빌리 첸이 잘못된 보험금 정보를 준 탓에 3명의 인생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마커스, 안 돼. 에마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썼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직 멈출 수 있어. 아니, 마커스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로 이제는 안 돼.
밖에서는 월트가 구배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며 비명소리와 하트웰 오두막에서 벌어지는 폭력 가능성을 신고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구조대가 오고 있었지만 에마는 그들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섀도는 에마와 마커스 사이에 몸을 낮췄다. 온몸에서 치명적인 결의가 뿜어져 나왔다. 얼음처럼 푸른 눈은 마커스의 총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에마는 사랑하는 동반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소녀와 늑대개,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범죄자. 세 사람은 아버지의 서재 폐허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한 노인이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마커스가 방가쇠를 당기기 직전 시간은 마치 태피처럼 길게 늘어졌다. 에마는 그의 손가락이 점점 힘을 주는 걸, 그리고 먼저 자신을 겨눌지 샤에도를 겨눌지 계산하는 차가운 눈빛을 볼 수 있었다. 살인의 수학, 냉정하고 정확했다. 하지만 폭력이 터지기 직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월트 패터슨, 73세 관절염, 노인이 현관문을 걷어차며 오두막 전체를 흔들 만큼의 힘을 내뿜었다. 에마! 그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30년 군 생활에서 다져진 위엄이 담긴 목소리였다. 어디 있니, 얘야? 마커스는 잠시 멈칫했다. 방 안의 즉각적인 위협과 계획을 뒤흔드는 새로운 변수 사이에서 집중이 흐트러졌다. 그 망설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섀도는 망설이지 않았다. 마커스의 주의가 분산되고 총구가 더 이상 에마를 겨누지 않자 늑대개는 맹수의 정확함으로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마커스의 몸이 아니라 총을 쥔 손목을 향해 몸을 날렸다. 턱이 손목을 움켜쥐는 힘은 뼈를 산산이 부술 정도였다. 마커스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방가쇠를 본능적으로 당기면서 총알이 천장으로 날아갔다. 샤에도의 무게에 짓눌려 바닥에 쓰러졌고 강력한 턱은 여전히 손목을 놓지 않았다. 섀도, 놔. 에마가 소리치며 일어섰다. 늑대개는 즉시 입을 풀고 뒤로 물러섰다. 주둥이에는 피가 묻었지만 눈빛은 차분하고 침착했다. 그는 꼭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행동했다. 마커스는 바닥에 쓰러진 채 으스러진 손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고통과 분노에 찬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월트가 문간에 나타났고 에마는 그가 오래된 더블배럴 산탄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의 손은 산탄총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전혀 떨림이 없었다. 이런, 별일이네. 월트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에마, 괜찮니, 얘야? 응, 괜찮아. 에마가 겨우 대답했다. 목소리는 충격이 가신 뒤에 떨림으로 가득했다. 월트, 어떻게 해병대에서 20년을 보냈다고 해서 늙는다고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 월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비명 소리를 듣고 집이 깜깜한 걸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그는 산탄총을 마커스에게 겨눈 채 부상당한 제이크를 힐끗 바라봤다. 데이비슨 보안관한테 신고했어. 20분 안에 지원을 데리고 올 거야. 마커스는 일어나려 애쓰며 고통과 피로 인해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당신들은 몰라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건 늑대예요. 미친 늑대가 이 집에 살고 있다고요. 저 여자가 모두를 속인 거예요. 월트의 주름진 얼굴은 미동도 없었다. 자네, 섀도에 대해선 에마가 강아지 때 데려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이 동네 사람 절반은 다 알아.
그리고 그 녀석이 해를 끼친 건 해를 입어 마땅한 사람뿐이었지. 우릴 공격했어요. 제이크가 책장에 기대어 신음하며 말했다.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한밤중에 10대 소녀 집에 침입해 놓고 월트가 산탄총을 겨눈 채 말을 끊었다. 전기와 전화선까지 끊어놓고선 피해자인 척하지 마. 에마는 샤에도 곁으로 다가가 상처가 없는지 손으로 살폈다. 섀도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기대며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에마는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월트, 에마가 조용히 말했다. 보안관이 오면 분명 섀도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이런 일이 딱 그 녀석을 없앨 구실이 될 거라고. 월트는 어둡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할 때부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 에마, 오늘 밤에 대해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 건지. 월트는 산탄총을 마커스에게 겨눈 채 에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911 신고 듣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봤거든. 빌리첸이 내 가족이 부자라는 소문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더라. 보험금이니 숨겨둔 돈이니 하면서 말이야. 이 녀석들만 관심 있었던 게 아니야. 에마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오늘 밤만 넘긴다고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이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마커스가 바닥에서 씁쓸하게 웃었다. 이게 우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 빌리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 그 사람들이 찾는 걸 찾을 때까지. 아니면 여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신할 때까지 계속 올 거야.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줘 보겠군. 월트가 단호하게 말했다. 에마, 여기가 내 가족의 집인 건 알지만 적어도 이 일이 잠잠해질 때까진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거야. 산골짜기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에마는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 도와주러 오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섀도가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다. 에마는 두꺼운 털을 꼭 움켜쥐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둘이서 함께 맞설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서재가 산산조각 난 모습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흩어진 책들과 바닥에 번진 피, 가족의 소중한 물건들이 도난당하거나 망가진 걸 보며 에마는 자신의 옛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또 하나, 월트가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할아버지가 어제 나한테 전화하셨어. 치료가 생각보다 잘 돼서 내일 퇴원하신대. 에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돌아오시는 거구나. 그래. 그리고 오시면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실 거야. 샤에도 얘기도, 침입 사건도, 네가 혼자 여기서 지내던 것도. 월트의 표정은 다정하면서도 단호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다. 사이렌 소리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나무 사이로 붉고 푸른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마커스는 피와 고통으로 의식을 잃었고 제이크는 계속해서 신음했다. 에마, 월트가 다급하게 말했다. 셰리프 데이비슨이 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다 말해. 누구를 감싸려 하거나 축소해서 말하지 마. 이 남자들이 네 집에 침입했고 네 생명을 위협했어. 섀도는 널 지킨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군 규정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월트가 말을 끊었다. 이 마을에서 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 이런 상황을 처리할 방법도 알고. 중요한 건 너랑 섀도가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도 무사히 살아남는 거야. 첫 번째 순찰차가 진입로를 돌아오며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오두막 안을 하얗게 비췄다. 에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곧게 폈다. 17살, 부모 없이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소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늑대개와 함께였다. 도둑을 맞고 위협당하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살아남았다. 섀도도 살아있었다. 어떻게든 둘은 이 밤을 견뎌냈다. 셰리프 데이비슨의 부추 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질 때 에마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조사든 청문회든 관료적인 문제든 절대 섀도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오늘 밤 그는 에마의 목숨을 구해줬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에마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이 외딴 산속 피난처에서 쌓아온 삶과 이어진 마지막 끈이기도 했다. 문이 열리고 셰리프 데이비슨이 한때 아버지의 서재였던 혼란스러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부상당한 남자들과 피, 그리고 10대 소녀 곁을 지키는 거대한 늑대개를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에마,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상황이 꽤 복잡해 보이는구나. 네, 셰리프님. 에마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셰리프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3개월 후 에마는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날 뻔했던 그 서재에 다시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천장에 뚫렸던 총알 자국은 깔끔하게 메워져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고 망가져 버린 책들 대신 새 책들이 책장을 채우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 방은 더 이상 폭력의 흔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다시금 배움과 발견의 공간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복원된 책상 맞은편에 셰리프 데이비슨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신문이 아니었다. 오늘 그는 에마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다. 군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단다. 그는 반짝이는 나무 책상 위로 공식 문서를 밀어주며 말했다. 섀도는 이제 야생 동물이 아니라 치료 동반 동물로 공식 분류됐어. 물론 엄격한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내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야. 에마는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 들었다. 3개월간의 청문회와 평가, 그리고 끝없는 행정 절차 속에 거의 희망을 놓을 뻔했다. 그날 밤 침입 사건 이후로 각종 조사가 이어졌고 동물관리국, 아동복지국, 야생동물관리국, 심지어 마커스의 범죄가 주 경계를 넘나들었기에 FBI까지 나섰다. 어떻게 마음을 바꾼 거죠? 에마는 물었다. 사실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 데이비슨이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월트 패터슨의 증언이 큰 힘이 됐고 스위대 마르티네스 박사와 대학의 윌리엄스 교수의 인품 보증서도 도움이 됐어. 하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건 심리평가 보고서였지. 에마는 공격 이후 이어진 고된 평가의 나날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섀도는 동물 행동 전문가, 심리학자, 트라우마 전문가들에게 철저한 평가를 받아야 했다.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효과가 있었던 셈이었다. 레베카 산토스 박사가 아주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냈거든. 데이비슨이 말을 이었다. 그 보고서에는 섀도가 지닌 뛰어난 감정 지능,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격성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섀도가
얼마나 큰 치료 효과를 주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 위원회도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지. 창밖을 내다보니 애 많은 병원에서 돌아온 할아버지가 새로 확장해준 우리 안에서 놀고 있는 섀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간은 원래 우리보다 4배나 넓었고 자연 장애물과 작은 시냇물, 그리고 늑대개가 마음껏 뛰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섀도는 그곳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었다. 대문은 대부분 열려 있었고 방문객이나 공무원들이 공공안전에 대해 안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안전한 공간으로 쓰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데이비슨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마커스 켈러먼이 지난주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 무장 강도, 주거 침입, 흉기 사용 폭행, 범죄적 협박까지 연방교도소에서 15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게 될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에마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정의가 실현되는 데서 오는 일말의 만족감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날 밤 자신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마커스의 불우한 과거를 알게 된 뒤로는 그가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연민도 느끼고 있었다. 그의 PTSD는 어떻게 됐어요? 에마가 물었다. 치료는 받고 있나요? 데이비슨의 표정이 흐뭇하게 부드러워졌다. 좋은 질문이야, 에마. 맞아. 그의 유죄 인정 협상 조건에 심리치료 의무 조항이 포함됐어. 변호사가 치료받지 못한 전쟁 트라우마가 그의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거든. 그가 저지른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걸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에마는 익숙한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었다. 심장 수술 이후로 사무엘 하트웰은 걸음이 한결 느려졌지만 그 기운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세 개의 머그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문간에 나타나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보안관, 오랜만이군요. 사무엘이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엠에게 좋은 소식 전하러 오신 거겠죠? 최고의 소식이죠. 데이비슨이 머그잔을 들어 건배하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다. 섀도는 이곳에 남게 되고 에마는 그녀만의 놀라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난 3개월 동안 변호사들과 관료들이 섀도의 운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사이 에마는 자신의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쏟았다. 산토스 박사와 함께 여러 수의과 대학에서 협력하며 섀도를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위한 치료 동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개에게 공격당한 아이들은 샤에도의 온화한 존재감에서 위로를 얻었고 PTSD로 힘들어하는 참전 용사들은 그의 차분하고 보호적인 에너지에 공감했다. 심지어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일부 경찰관들조차 이 특별한 늑대개와의 교감에서 도움을 받았다. 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무엘이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보안관님께 장학금 소식도 말씀드려야지. 에마는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뒤섞여 볼이 붉어졌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어요. 겸손해질 필요 없단다. 사무엘이 다정하게 말했다. 보안관님, 에마가 콜로라도 주립대 수의학과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어요. 성적도 훌륭했지만 동물 행동과 트라우마 대응에서 쌓은 실전 경험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데이비슨의 얼굴에 진심 어린 기쁨이 번졌다. 에마, 정말 대단하구나. 내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에마의 가슴에는 익숙한 아픔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날카로운 상실의 고통이 아니었다. 시간과 치유가 그 아픔을 누그러뜨려 사랑과 이별을 떠올리게 하는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 감정은 앞으로도 에마의 삶에 늘 함께 할 것이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 사무엘이 또 다른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를 집어들며 말했다. 보험사에서 마침내 분쟁 중이던 청구권을 합의했단다. 우리 변호사가 그쪽 법무팀보다 더 끈질겼던 모양이야. 에마는 놀라움에 눈썹을 치켜 올렸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보험사와의 싸움은 계속되어 왔다. 보험사는 처음에 아버지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날 비행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 그 일은 엠에게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불안을 안겨주었다. 얼마나 나왔어요? 에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학금 없이도 수의대 학비를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큼이란다. 물론 장학금은 그대로 받는 거고. 사무엘이 만족스럽게 답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야생동물연구소로 제대로 유지할 만큼 또 제임스 앤드 사라 하트웰 야생동물보전재단을 설립할 만큼 충분해. 에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부모님의 이름을 딴 재단이라니 그녀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어. 사무엘이 말을 이었다. 재단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첫 번째 대형 기부가 들어왔단다. 마커스 켈러먼, 데이비슨이 조용히 말했다. 선고 전에 남은 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변호사를 통해 기부를 요청했어. 그동안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훔친 돈으로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 에마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자신을 공포에 몰아넣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던 그 남자가 부모님의 유산에 기여할 방법을 찾다니. 그녀는 상상도 못했던 구원의 몸짓이었다. 편지도 있어. 데이비슨이 재킷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네가 읽어보길 원했어. 에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안에 들어있던 손편지를 펼쳤다. 에마, 내가 네 용서를 바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 하지만 너와 셰도를 만나고 나서 내 안에 뭔가가 변했다는 걸 전하고 싶었어. 너는 진짜 강인함이 뭔지 보여줬지. 폭력이나 위협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모든 걸 잃은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힘 말이야. 이 돈이 네가 부모님의 일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세상에는 내 부모님 같은 사람,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 마커스. 에마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옆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 복잡한 감정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와 데이빗은 보안관과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마침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섀도는 열린 문가에 나타나 얼음처럼 푸른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본 뒤 에마를 향해 한결같은 충성심을 담아 시선을 고정했다. 에마가 손짓하자 섀도는 조용히 다가와 커다란 머리를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다. 있잖아. 데이비슨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엔 늑대개를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너희 둘이 떨어졌다면 그게 진짜 비극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밖에서는 몬테나의 석양이 산맥을 금빛과 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에마의 마음에는 깊은 평온이 깃들었다.
그녀는 상실과 트라우마, 그리고 관료주의와의 싸움을 견뎌냈다. 사랑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할아버지와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충직한 동반자, 그 가족이 곁에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 하트웰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 과학 연구,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상징하게 될 것이다. 샤이도의 따스한 무게가 다리에 더 편안하게 기대오자 에마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때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유대는 혈연이나 결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나눈 경험에서 비롯된다. 에마의 이야기는 가족이 꼭 태어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때로는 세상이 어두워질 때 곁에 남아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된다. 17살 무장한 침입자들과 홀로 맞서며 에마는 많은 이들이 너무 늦게야 깨닫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란 아무리 대가가 버거워 보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임을. 샤에도의 뜨거운 충성심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헌신을 닮았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보지 못할 때도 알아봐 주는 누군가, 두려움이 당연한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누군가 말이다. 할아버지의 귀환, 월트의 용기, 그리고 마지막에 마커스가 보여준 구원의 손길까지. 이 모든 순간들은 어떤 나이에도 치유가 가능하며 최악의 배신 이후에도 두 번째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각자의 인생 후반부를 걸어가면서 에마의 용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 삶의 그림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충직한 영혼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뜨거운 무조건적 사랑으로 누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 세월이 흐르며 당신을 놀라게 한 뜻밖의 우정이나 유대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어떻게 충성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